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인디언 썸머를 그린 작품과 튜체프의 시를 만나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레빗단의 황금빛 가을입니다. 멈춰있는 듯한 고요한 개울물이 거울처럼 감청색 하늘을 비추고 잎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시나무와 그 옆에 자작나무들이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언뜻언뜻 붉은 빛을 내는 단풍이 황금빛 잎들과 멋스런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좀 떨어져 있는 풍성한 가지의 버드나무는 아직 여름에 자취가 남아있는 듯 하지만 이미 갈색을 띠기 시작한 퇴색한 빛깔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풀들도 황금빛 자작나무도 흰 뭉게구름도 격정과 환희의 젊은 여름을 지나보내고 조금은 비워내고 여유로워진 중년의 가을을 드러내줍니다. 그러나 화폭에 담긴 가을 풍경이 쓸쓸함과 고즈넉함보다는 맑고 밝은 톤인 때문인지 생명력 넘치는 활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레빗단은 분위기 풍경화의 대가로 불리는데 역시나 러시아의 초가을 풍경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원래 러시아의 가을은 비가 많고 흐린 날씨가 많습니다. 이런 맑은 가을 햇빛을 선사해준 때는 마비아 레따라고 말합니다. 바바가 결혼한 농촌 여인네, 초로의 여자 등을 나타내는 평어이기 때문에 아낙네의 여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는 7, 8월의 여름이 끝나면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가 잠깐 지속됐는데 이 때를 이르는 말입니다. 표도르 추체프라는 러시아 시인은 이 시기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죠. 초가을에 짧지만 아름다운 때가 있으니 낮은 수정과도 같이 빛나고 저녁에도 햇빛 찬란하다. 힘찬 낫질로 이삭이 떨어졌던 곳엔 이제는 모든 것이 텅 비었고 어디나 광활하다. 거미집들만 가는 거미줄을 빈 고랑에서 반짝이는구나. 이 시기의 아름다움을 가장 표현한 시인 같습니다. 추체프의 시구는 거미줄까지 환하게 드러난 가을날의 맑은 햇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북방부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기후현상은 중앙 러시아에서는 9월 14일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달리의 러시아어 대사전에 따르면 아낙네 여름은 세뮌의 날 또는 시메온 여름을 배웅하는 자의 날, 즉 14일에 시작해서 아스포소프의 날, 즉 9월 21일 또는 성십자가제의 날인 9월 28일에 끝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젊은 아낙네의 여름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8월 29일 성모 승천제 축일을 시작해서 9월 11일까지를 말합니다. 유럽과 북미에서는 좀 더 늦은 9월 말과 10월 초에 나타납니다. 극동의 남쪽에서는 10월 초에, 남시베리아에서는 9월 말과 10월 초에 갑자기 따뜻해지는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이때입니다. 러시아의 유럽 지역에서와 백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쪽에서는 10월 중순에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부르는 이름도 다양한데요. 북미에서는 인디안 서머, 다시 말해서 혹독한 겨울이 오기 전에 인디언들에게 사냥하라고 신이 주신 때라고 합니다. 불가리아와 세르비아에서는 집시의 여름, 덴마크에서는 늦여름, 이탈리아에서는 성 마틴의 여름,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는 성 데니의 여름이라고 불렀는데 최근에는 조 다센의 동명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북미의 인디언 서머가 그대로 차용되고 있습니다. 동서슬라브인들과 도곡권 나라들에서는 아낙네의 여름이라고 부릅니다. 독일의 브룩하우스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때를 8월 말과 9월 초의 맑은 가을이고 공중에는 거미줄이 날아다니는 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러시아에서는 이 시기를 농촌 아낙네와 연관지어 이름을 붙였을까요? 소비에트 백과사전에 따르면 아낙네의 여름을 가을 햇볕이 아직은 나이 든 여자들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낙네 여름이란 표현은 농촌 여인들의 삶과 연관지어 붙여진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들일이 끝나고 여자들이 집안일을 시작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이죠. 겨울이 오기 전에 여자들에게는 겨울 준비를 할 시간을 주기 위해 좋은 날들이 허락된다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자들은 이 시기에 아마를 담가서 찢기도 하고 또 그것을 실로 짜는 일을 합니다. 노파들은 겨울을 위해 우리가 김장을 하듯이 오이, 양배추, 토마토, 고추, 마늘종을 절이고 겨울에 비타민 보충을 하기 위해 여러가지 잼을 만들어 놓죠. 고대 러시아에서는 이 시기를 농가의 축제일로 즐겼다고 합니다. 저녁마다 실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동네 마실을 다녔습니다.
여자들은 삼배를 짜고 물레를 돌리는 등 수공업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여자들만이 시간의 흐름을 뒤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있으며 날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미신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잠시나마 겨울이 오는 것을 막아줄 힘이 여자들에게는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화려한 여름을 지나고 이젠 모든 것이 시들어 버릴 것 같은 추위 속에서 다시 한번 피어나는 찬란한 햇볕과 온기에 떼이듯이 여자들이 나이 들기 전에 중년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한번 꽃 피우는 것을 비유해서 붙여진 이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시기가 1년에 한 번 꽃피는 식물들의 제2의 개화 시기이기도 한 것을 생각하면 그런 해석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처럼 오래 지속되지도 뜨겁게 타오르지도 않지만 나무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맑고 빛나는 가을볕을 선사하는 안악내 여름은 우리에게도 또 다른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앞서 인용한 시를 지은 추체프는 1803년 모스크바 태생의 귀족 출신으로 평생을 외교관 생활로 보낸 인물입니다. 러시아의 대표적 서정 시인이기도 하죠. 처음에는 푸시킨 그룹의 한 사람으로 출발했으나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러시아의 시인 레크라소프의 소개에 힘입어 각광을 받게 됩니다. 자연을 테마로 한 철학시가 많았으며 그의 시들은 20세기 러시아 상징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추체프는 유년 시절에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가정교사는 시인이자 번역가였던 라이치였습니다. 라이치는 추체프에게 고전 문학과 이탈리아 문학을 탄독하게 했습니다. 1819년 추체프는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하여 포고딘, 오도옙스키 등과 우정을 나누었으며 슬라브주의자로서의 시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추체프는 학업을 마치자 미넨에 있는 러시아 공관의 외교관으로 파견되게 됩니다. 미넨에서 추체프는 스탈린과 개인적인 친분을 맺게 되면서 독일 낭만주의와 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죠. 하이네와는 절친한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추체프는 하이네의 시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최초의 시인이며 실러와 괴테의 시를 러시아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때 추체프가 쓴 자작시들은 망원경, 북방의 선율이라는 러시아 잡지에 종종 실리기도 했죠. 추체프의 개인사는 다사다난했습니다. 1826년 추체프는 페테르손과 첫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 추체프는 다른 여인들과 몇 번의 로맨스를 가졌습니다. 그 스캔들로 곤란을 겪게 되죠. 그 중에서 데른베르크와의 로맨스로 토리노로 좌천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데른베르크와 재혼하기 위해서 근무지를 무단이탈해서 외교관으로서의 자격이 박탈되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상당한 이슈가 되었죠. 그 이후 몇 년간 독일에 머물던 추체프는 1844년 러시아로 귀환하게 됩니다. 추체프는 러시아와 서구에 관한 저술활동을 하는데요. 그의 슬라브주의적인 견해가 니콜라이 1세의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황제는 추체프를 다시 관직에 복귀시켰습니다. 1848년 추체프는 피츠부르크 외무부에 특채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어오는 서적 검열을 총괄하는 책임자로 일하게 된 것이었죠. 그의 시 역시 새롭게 조명받기 시작해서 1850년 현대인지에 추체프의 시가 다시 게재되기 시작합니다. 네크라소프는 이 시가 실린 잡지의 비평에서 추체프를 푸시킨과 레르몬토프의 견줄 만한 위대한 시인으로 칭송했습니다. 이런 네크라소프의 평가는 독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뚜르게네프의 주선으로 추체프의 시집이 발간되었습니다. 당대의 많은 시인들 역시 추체프를 러시아 최고의 시인 중 한 명으로 평가했습니다. 1850년은 추체프의 일생에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이때 그는 거의 딸과 비슷한 나이인 데니시에바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요. 그 일로 인해서 데니시에바는 가문에서 축출되었고 1864년 폐렴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데니시에바가 죽고 난 후 추체프는 깊은 죄의식 속에서 살게 되죠. 게다가 데니시에바의 사이에서 낳은 2명의 아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하나뿐이었던 동생도 연이어 사망하게 되죠. 그러자 추체프는 1873년 6월에 쓸쓸히 숨을 거두게 됩니다. 푸시킨, 레르몬토프와 비견되며 시인으로서 최고의 영향을 얻기도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수많은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었던 추체프의 인생도 짧은 초가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순간은 초가을 안악내의 여름처럼 짧았고
그 이후 이어진 것은 겨울 같은 긴 추위와 엄혹한 눈보라가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